네, 우선 지금부터 7분간 여러분은 갖고 계신 자료의 첫 페이지, 2011학년도 기출문제인 동물재판의 등장 배경과 역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잠시 재생을 멈추시고 독해가 끝난 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구조독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구조독해가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구조독해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은 제시문을 읽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다소 악필이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글을 굉장히 잘 읽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글 읽기와 비교하면서 왜 저렇게 줄을 치고 있는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글읽기와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다음 보여드리는 작업을 했는지 각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문단에는 여러분 주민이 변호인과 박우미 변호인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구조로는 비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고 정리를 해내셔야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서와 자연법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와 동물의 권리가 각각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도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세속재판과 교회재판을 비교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했는가 하는 것은 두 재판이 피고의 차이, 판결의 근거, 그리고 형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 3문단입니다. 3문단에는 이런 시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서 이런 시기를 스스로 합리적 시기라고 해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문단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3문단에는 민중문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생활조건, 민중문화가 과연 동물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문단에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성소국 엘리트들이 이 관행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 근거를 구분해서 이하 단락에 적용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놓치지 않고 해내셨다면 여러분은 독해의 기본이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런 작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거나 다음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현재 독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이 제시문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성서와 기독교적 자연법론의 차이 혹은 영원법과 자연법의 차이 등을 고민하셨다면 전반적인 독해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그 비판적 접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음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문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나의 언어 이해 점수가 노력한 만큼 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체크 지점이 그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읽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특강의 목적은 독해에 있습니다. 독해력이 부족한 상태로 고득점을 바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더 초조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독해 실력의 문제점을 천천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시문에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조독해 특강을 맡게 된 김동규라고 합니다. 주변 수험생들을 보다 보면은 저한테 언어이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언어이해는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언어이해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의 고민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험생들 중에서 간혹 결국 언어이해는 머리 싸움 아닌가, 두뇌 싸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언어이해란 것은 머리 차이의 이전에 습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글을 읽는 습관이 10년, 20년 동안 누적되어 왔을 겁니다. 만약 그 습관 안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습관을 읽어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습관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요. 오늘은 그 구조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고치기 위한 전제 조건, 즉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독해.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조독해가 무엇인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조독해란 것은 구조 파악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독해의 방향을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말이죠. 구조독해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보의 역할 파악, 대응 구조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상관관계의 파악입니다. 일단 정보의 역할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은 대응관계라든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전혀 별개의 작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는 작업에서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구조독해가 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자료에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의 설립 과정이라는 제시문의 일부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고 이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법권에 대한 통념에 따르면 사법권은 일반 시민생활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즉 민사 형사재판만을 사법권의 범위로 본 것이다. 상권분립도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부가, 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가 관할하고 사법부는 여기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의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상권분립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해방 후 한국의 법원 측 인사들의 주장은 모든 법의 적용이 사법권에 해당한다는 미국식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헌법도 법인 이상, 위헌법률심사도 당연히 법의 적용에 해당하므로 사법부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 측 인사들은 의회 다수파의 전형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법심사제라고 주장했다. 이걸 보시면은 기역과 니은 일단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교가 되고 있을 때는 항상 어떤 내용이 비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우선 니은에 모든 법의 적용이 사법권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과 기역, 일제강점기의 사법권에 대한 통념 중에서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한정된다는 표현이 서로 대응되고 있다는 것 금방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도 법인 이상, 위헌법률심사도 당연히 법의 적용에 해당하므로 사법부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위헌법률심사의 주체에 관해서 니은과 달리 기역은 의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까지는 찾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비교는 항상 대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활용한 정보를 제외하고 남은 정보를 파악을 해보면은 기역에서는 상권 분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 니은에서는 법원 측 인사들은 의회 다수파의 전행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법심사제도다라고 해서 상권 분립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은 더 이상 비교되지 않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대응구조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위의 상권 분립은 사법부가 의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반면 밑에서는 결과적으로 의회에 사법부가 간섭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견제를 한다는 내용이 결국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태클을 건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 내에서도 여러분들은요 결국 상권 분립에 관해서도 양자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표를 정리하면요 상권 분립에 관한 인식도 전자는 상호 불간섭이다. 그러나 후자는 상호 견제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교의 대응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 중 일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적 통화 지역 개념은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발전하였다. 변동 환율 논자들은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있는 국가에서 대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은 어떤 조건에서 고정 환율 제도가 대내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고려했다. 작년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제시문 중에 하나인데 이 문단에서 이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 갖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지 않으시면은 뒷부분에 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단을 제대로 해석했으면은 뒷부분도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선 살펴보면은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논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교의 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살펴보면은 변동 환율 논자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한 고정 환율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비교는 아니었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변동환율론에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택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동환율제를 택할 경우에는 대내외 균형이 유지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단이 가장 처음에 뭐라 그랬죠?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논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대내외 균형 유지라는 것은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장점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장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고정환율제도는 그 성격상 대내외 균형 획득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 내용 안에서 변동환율제도는 대내외 균형 달성이 장점이고 고정환율제도는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정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적통화 지역 이론을 다시 정리하면 뭐냐? 고정환율제의 장점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문단 하단에 나와 있지만 그 장점은 뭐냐? 화폐의 유용성입니다. 그러면서 고정환율제도가 갖고 있는 본연적인 난점, 즉 대내외 균형까지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변동환율론자들이 비판에 대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하 글을 읽으시면서 최적통화지역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고정환율제도 혹은 단일화폐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지 전체 제시문의 맥락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조독해라는 것은 결국 구조를 통해서 그 글에서 읽어내야 할 것을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읽어내야 할 것이란 것은 문제화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후에 실전 독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문제풀이를 위한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독해의 첫 단계인 글의 정보가 갖는 역할에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보의 역할에 따라서 총 4가지 핵심 구조가 나타나는데 빈도별로 보면은 비교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 개념, 평가, 변화의 순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조금 달라요. 난이도로 보면은 개념 부분이 가장 어렵고 평가가 사실상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파악하는 주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난이도별 순서대로 저희는 이 각각의 정보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정의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제시문 전체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A는 B다라는 식으로 주어진 개념이고 그 맥락 파악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읽지 않을 경우 함정이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제시문 전체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로서 철학 제시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상관관계, 대응구조 파악이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이해 같은 경우는 과학 제시문에 한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과학 제시문에 자주 등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결국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순서 파악의 문제가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사실상 그렇게 앞서 나왔던 전체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제시문보다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각각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중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사성 기반 접근은 새로운 대상의 범주 판단이 기억에 저장된 심적 표상과 그 대상과의 지각적 유사성에 근거한다고 가정한다. 유사성 기반 접근은 범주 판단에 사용되는 심적 표상을 기준으로 원형 모형과 본보기 모형으로 다시 구분된다. 자, 여러분 유사성 기반 접근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하 유사성 기반 접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서도 그 설명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동원할 수도 있고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 유사성, 닮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누구랑 닮았는데요? 이런 반응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유사성 기반 접근이라고 했을 때 뭐랑 유사하다는 거지? 그런 판단이 드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 즉 심적 표상과
대상과의 지각적 유사성이라는 부분이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각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외적인 것들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 모양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맛, 색, 냄새 이런 것도 지각적 유사성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내 안에 들어있는 과거의 이미지, 즉 심적 표상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간의 외적인 유사성이 유사성 기반 접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출제했던 28번 문제 보기의 3번을 보시면요. 사람이 취미로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원형 모형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형 모형은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유사성 기반 접근의 하위 범주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를 같이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취미로 키울 수 있다는 속성은 여러분 두 대상 간의 외적 유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는 설명적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는데 이 제시문도 조금 틀려서 나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시문 전체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철학 지문이 대표적이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권위의 역설, 그리고 작년에 출제했던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들려지의 비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특기 이론은 이 철학 지문은 아니었어요. 아니지만은 역시 그 이론이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강의 후반부에 작년 출제했던 심통 성종론을 한번 다뤄보면서 철학 문제가 왜 어려운지, 왜 상호관계 파악이 중요한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겁니다. 역시 과학 지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거고요. 메커니즘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서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방과 호르몬, 그리고 자기 열량 효과를 활용한 냉장고 개발, 그리고 작년에는 세포 분열에 관한 제시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커니즘을 묻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메커니즘 그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즉 그 순서, 그리고 그 안에 핵심 기제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 기제라는 것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매개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커니즘, 유사한 메커니즘 간 비교를 통해서 동일한 작동 기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비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고 그 순서와 핵심 기제를 파악하는 문제는 2012학년도에 출제되었던 지방과 호르몬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제가 읽어보고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과학 지문은 언제 다 순서를 그리고 문제를 푸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습하실 때는 순서를 정리해서 그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서 순서를 잡아가는 습관이 드는 겁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그림을 다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그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들어간 것도 필요하겠죠. 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매개물을 찾는 것, 그리고 핵심 기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매개물이 핵심 기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개념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지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이 비교를 내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내에 지방이 저장되는 과정과 분해되는 과정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명확히 알려져 있다. 지방은 지방세포 속의 중성지방의 형태로 축적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음식물 형태로 섭취된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고 혈액에 의해 운반된 후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은 작은 창자의 세포 내로 직접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분비된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즈에 의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흡수된다. 이렇게 작은 창자의 세포에 흡수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에스테로아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 다시 합쳐져서 중성지방이 된다. 이 중성지방은 작은 창자의 세포 내에서 혈관으로 방출되어 신체의 여러 부위로 이동한다. 중성지방이 지방세포 근처의 모세혈관에 도달하였을 때 모세혈관 세포의 세포막에 붙어있던 리파즈에 의해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후 지방세포 내로 흡수된다. 이때의 리파제는 지방 흡수를 위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옮겨진 것이다. 지방세포는 흡수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다시 에스테로하여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만약 혈액 내에 중성지방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경우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초과된 양을 저장한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하실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눈에 띄는 것, 자주 반복되는 개념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리파제가 총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이거 자주 반복되네, 중요하네 파악을 좀 해주셨을 겁니다. 리파제 개념정의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에스테로아도 2번 반복됐습니다. 리파제와 에스테로아 각각 개념 정의하면요. 리파제는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 그리고 에스테로아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중성지방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매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파제는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할 때 중간에 작동하는 기제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변화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과정에 왜 변화했는가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파악하는 메커니즘에서는 그 왜가 바로 매개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에 여러분이 매개, 촉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그 문장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매개 역할이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주 해보셔야지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안에서 리파제, 에스테로아를 정리를 해주시고 결국 리파제가 매개물이다. 결국 리파제에 관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이 제시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순서를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각 기관을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정리를 해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시문의 내용과 한번 맞춰보면서 이 흐름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우선 지방은 음식물의 형태로 소화기관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이때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지방이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방을 중성지방으로 바뀐다. 무엇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면 효소는 매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진 거고 관련 문제가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성지방으로 바뀐 이후에 이제 작은 창자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접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혔습니다. 따라서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는 기제가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췌장에서 분비된 리파제가 한다는 겁니다. 리파제에 의해서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창자세포로 흡수가 된 이후에 이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에스테로아라고 불러요. 많은 분들이 리파제와 에스테로아가 하나는 분해 과정, 하나는 합성 과정이라서 같은 기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리파제는 몸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에스테로아는 그런 호르몬이 아니라 그 작동 기제 자체에 붙인 이름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중성지방은 여러분 혈관을 거쳐서 모세혈관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글을 평면적으로 읽다 보면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세포는 중성지방을 직접 흡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급한 일반의 오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단지 작은 창자세포, 지방세포가 흡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주어진 정보 한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유는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흡수를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작동 기제 때문에 흡수를 못한다든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러한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흡수를 위해서 결국 리파제가 다시 한번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죠. 이 리파제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리파제가 자주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개념들 사이에 어떤 비교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양자를 비교해 보면요. 하나는 췌장에서 분비되었고 하나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비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분비기관의 차이가 있구나를 안 잡고 들어가면은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이 리파제는 모세혈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었다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안 읽은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교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자, 리파제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결국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뀐 후에 다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에스테로아가 일어나서 중성지방으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는 작동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테로아는 여러분 세포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여기서 같이 비교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작업을 그 시험 현장에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읽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변화, 비교, 평가 이 네 가지 틀을 활용을 해서 제시문을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체 내에 지방이 저장되는 과정과 분해되는 과정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명확히 알려져 있다. 지방은 지방세포 속의 중성지방의 형태로 축적된다.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죠? 지방이 세포 속에 저장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 과정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메커니즘 파악이 되는구나. 순서 파악을 해야겠구나.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음식물 형태로 섭취된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고 혈액에 의해 운반된 후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매개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이 중성지방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이 매개물로 작용한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에 여러분들 별표 치고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은 작은 창자의 세포 내로 직접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분비된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에 의해 또 개념 하나 나왔습니다. 리파제, 췌장에서 분비된 지방 분해 효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흡수된다. 이 과정도 역시 여러분 변화 과정이죠. 지방산과 글리세롤 각각 개념 체크해 주시고요. 결국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될 때 작동하는 기제, 매개물이 리파제다. 이것도 매개물이네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창자의 세포에 흡수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에스테로아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 또 처음 보는 개념 하나 나왔습니다. 개념 정리해 두셔야겠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중성지방으로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다시 합쳐져서 중성지방이 된다. 이 중성지방은 작은 창자의 세포 내에서 혈관으로 방출되어 신체의 여러 부위로 이동한다. 중성지방이 지방세포 근처의 모세혈관에 도달하였을 때 모세혈관 세포의 세포막에 붙어있던 리파제에 의해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후 지방세포 내로 흡수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왜 리파제가 작동했냐라는 겁니다. 리파제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가만 보면요. 일단 앞에서 뭐라 그랬죠? 리파제가 왜 작동했습니까? 작은 창자 세포 내로 직접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포 내로 흡수되는 과정에는요.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에 직접 저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리파제가 분비되었구나. 앞서 문장에서 끌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의 리파제는 지방 흡수를 위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옮겨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서 리파제는 췌장에서 분비, 지금 리파제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겁니다. 지방세포는 흡수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다시 에스테로하여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만약 혈액 내에 중성지방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초과된 양을 저장한다. 만약 이유는 여러분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지금까지는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이 도달하는 메커니즘을 알려줬다면 지금은 지방이 지방세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관련된 메커니즘입니다. 이 역시 순서가 있죠. 우선 크기가 변하고 그 다음에 세포수가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은 무엇보다도 개념, 변화, 비교, 평가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정보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전 정보 없이 글을 그냥 이해했다라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면은 문제 풀기에는 여러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안 읽고 문장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작업은 굉장히 시간 낭비이자 그 작업이 문제 풀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은 구조를 통해서 글을 읽는 방식을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커니즘의 두 번째 문제는 메커니즘 간 비교를 통해서 동일한 작동 기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메커니즘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비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나오는 비교 문제는 주요 기제의 역할을 비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항상 가장 마지막 결과물을 놓고서 차근차근 역순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12학년도 이 자기냉장고, 자기열량 냉장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첫 단락은 일반 냉장고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이
자기 열량 냉장고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은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의 메커니즘, 최종 결과를 찾으시면은 일반 냉장고에서 열을 흡수한다라는 부분과 이 하단에서 자기 열량 냉장고에서 열을 흡수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각각 찾아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방출이라는 부분을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 바로 앞에 있는 기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가스 냉매의 팽창입니다. 일반 냉장고는요. 자기 냉장고는요. 열 출입의 허용입니다. 이 양 부분이 서로 대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제시문에는 정보가 없지만은 열 출입 허용은 엔트로피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 엔트로피 변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변화는 여러분 통시적 구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통시적 구조를 갖춘 제시문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흐름 혹은 이론, 기술 등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화가 나왔을 땐 여러분 항상 주목해야 될 거, 언제, 무엇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가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왜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제를 소홀히 하시는데 이 언제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도 반드시 한꺼번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제시문, 리트의 첫 문제였습니다. 합의 구속력 그리고 소송의 역할에 관해서 어떻게 인식이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변화 위주의 제시문이었어요. 이 제시문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 푸실 때 그 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인식이 변화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어떻게, 언제, 왜 바뀌었는가 찾아보면요. 일단 무엇이 바뀌었는가? 합의 구속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는 단순히 합의만으로 구속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후에는요. 이제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가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뀌었는가? 로마, 중세 영국 시대예요. 과거는요. 그리고 16세기를 거쳐서 19세기에 이르면서 이러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총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경제 여건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요. 근대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에 관련된 문제도 방금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보기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은 비교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쉬운 경우, 저는 친절한 비교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친절한 비교란 것은 한 문장 안에서 상호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몇 단락 떨어져서 상호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4문단을 읽다가 다시 1문단으로 올라가서 비교하고 그런 작업들도 필요한 겁니다. 이 비교에서 여러분 핵심은요. 비교의 기준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비교의 기준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비교의 기준이란 것은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비교의 기준 찾는 문제는 여러분들 이 언어 이해뿐만 아니라 논술 쓸 때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과는 시고 배는 노랗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비교되고 있나요? 여러분, 시고 노랗다는 것은 각각 맛과 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의 기준, 즉 공통의 속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문장은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과는 시고 빨갛다, 반면 배는 달고 노랗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요. 네, 맛이 비교되고 있고 색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 속성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비교할 땐 보통 표를 많이 그리죠. 그래서 이걸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표를 그대로 읽어보면 사과는 시고 빨갛다, 배는 달고 노랗다 이렇게 읽히죠. 그런데 비교 작업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공통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비교의 기준, 즉 맛과 색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로 나올 때 보기 문항 중에서 사과는 시고 배는 달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사과와 배는 맛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쉬워 보이지만은 이러한 맛과 색처럼 비교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렵게 다가오는 비교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 독해 사례 하나 보도록 할게요. 2010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객관성의 장르에서는 주로 주제 그 자체가 주어로 등장하며 문체상 저자의 개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에도 저자 개인이 텍스트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가령 해겔은 논리학에서 결코 그 자신에 관해 말하지 않거니와 이 저작은 철저히 개념들의 논리적 규정 및 그것들 간의 이행관계 등에 대한 기술로만 구성된다. 이는 진술의 진행이 저자의 자의적 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제 자체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주관성의 장르에서는 저자 개인 또는 주제와 관련된 그의 사유의 전개 과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대부분의 문장은 1인칭 단수의 동사나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 독자는 저자의 사유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 간 주관성의 장르라고 총 3가지가 비교되고 있지만 저희는 2가지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거 객관성의 장르 그리고 주관성의 장르가 비교되고 있는 것은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비교는 대응 구조,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 내용면에서 보시면요. 객관성의 장르에서는 저자 개인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관성의 장르에서는요. 저자 개인이 혹은 그의 사유의 전개 과정이 직접 드러납니다. 포인트는요. 직접이란 단어에서 비교를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의 텍스트 등장 여부를 등장하지 않는다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저자의 텍스트 등장 여부 이 표현이 바로 비교의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죠. 하나는 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찰이라는 책이에요. 따라서 대표작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하나는 저자의 자의적 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제 자체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뒷부분 주관성의 장르에서는 독자는 저자의 사유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비교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앞의 구성은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 개인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후자는요. 저자의 사유 과정이 생생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객관성의 장르만큼 뭐랄까요? 객관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비교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객관성의 장르는 그 이름처럼 객관적이고 주관성의 장르는 그 이름처럼 주관적이다. 혹은 생생하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관련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눈에 띄는 문제에서는 비교 문제가 당연히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비교처럼 보이는데 비교가 아닌 사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비교의 기준이 없으면 비교가 아닌 겁니다. 비교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두 이론이 갖고 있는 설명력이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A 이론은 사과가 빨간 이유를 날씨에서 찾는다. B 이론은 착색에서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A 이론은 사과가 빨간 이유를 설명한다. 반면 B 이론은 사과가 신 이유를 설명한다. 앞의 A, B 이론은 둘 다 사과가 빨간 이유에 대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이론은 사과가 빨간 이유라는 설명력을 공통적으로 갖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후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양자는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와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2010학년도 문제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편향성 가설에 의하면 보도 시 설정된 프레임이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 그 보도를 대중이 주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은요. 위험 커뮤니케이션 증폭 모델은 특정 위험 사건의 보도가 사회 내에서 구체화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양상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모델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이론 간의 비교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양자는요 여러분 설명력이 아예 다릅니다. 앞서 부정편향성 가설 같은 경우에는 보도의 내용이 어때야 한다는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위험 커뮤니케이션 증폭 모델은요 보도를 수용한 개인이 사람들이 그 보도 수용 내용을 어떤 반응으로 표출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이거 비교되고 있네? 뭐가 비교되고 있는 거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비교되고 있는지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양자의 설명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 개념, 각 이론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에 해당이 된 경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글에서 찾는 주제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주제 찾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주제 그 자체를 찾는 것보다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결 방안이 나오면은 그 방안에 더욱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평가가 담긴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론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구체적 비평 방법론의 결여와 대중문화에 대한 극단적 부정이라는 한계를 보여주었고, 이후의 연구는 대중문화 텍스트의 의미와 방식을 규명하거나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두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전자는 알티셀을 수용한 스크린 학파이며 후자는 수용자로 초점을 전환한 피스크이다. 자, 일단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에 관한 혹은 아도르노의 견해에 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요, 구체적 비평 방법론의 결여, 다른 하나는 대중문화에 대한 극단적 부정입니다. 우리는 앞에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점 나왔습니다. 구체적 비평 방법론이 없는 게 문제래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느 쪽으로 나아가겠죠? 당연히 구체적 비평 방법론을 만드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이 무엇이냐? 대중문화 텍스트의 의미와 방식을 규명했다는 겁니다. 그런 대응구조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후자를 보시면요, 문제점의 후자를 보시면요, 대중문화에 대한 극단적 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의 후자를 보세요.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두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이 대응되고 있는 것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스크린 학파, 즉 대중문화 텍스트의 의미와 방식을 규명했다는 것을 그냥 대중문화 텍스트의 의미와 방식을 규명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것이 구체적 방법론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글 읽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조독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 단락에는 그 대중문화 텍스트의 의미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각 개인이 이데올로기를 개념틀로 규정을 하면서 내가 마치 자율적 행위자다 라고 오인을 하면서 결국 지배화된 가치를 수용한다 라는 서술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개념, 변화, 비교, 평가의 핵심만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네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독해 스킬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스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왔던 제시문을 분석을 해보고 출제자들이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술상 혹은 흐름상의 제한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글이 매끄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정답지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념 변화, 비교, 평가 이 네 요소를 활용해서 그중 세 가지에 관련된 예를 들어놨습니다. 우선 그의 처지는 딱하지만 그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평가이죠. 자, 두 이론은 전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 방법부터 결론까지 모두 달랐다. 비교죠. 그는 중간에 몇 차례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성공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다. 변화죠.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 각각 후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 다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출제자들이 내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앞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앞의 내용은 없어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의미상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는 자주 출제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두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건성으로 읽기 쉽다. 과연 이 사람이 세밀하게 독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런 의도가 갖춰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2009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요. 신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곧 국가의 경비입니다. 그러나 부세 수입은 줄기만 하고 늘지 않았으며 경비 지출은 늘기만 하고 줄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홍수나 가뭄 등 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의외의 지출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의 경비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뒷부분에 다행스러운 일은 재해가 없었다. 의외의 지출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올해는 어떻게 버텼지만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은요, 여러분,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의미적으로는 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보시다시피 그 관련 부분에서 나왔던 거죠. 14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잦은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 이 빨간 줄친 부분과 어긋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례 하나 더 볼까요? 16세기 후반 우여곡절 끝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긴 했지만 판사들 간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이건 재심문 전체 맥락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아까 살펴봤던 합의 구속력에 관한 재심문입니다. 내용 보시면요, 로마 시대 법률가들의 인식이 나와 있고요. 그것이 19세기까지 가면서 합의 구속력과 소송의 역할에 관해서 이렇게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지 못하고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 변화에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있어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러한 브레이크, 이런 부분에 유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 16세기 후반 영국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정답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평가입니다. 작년 문제죠. 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하는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경외관 분할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었다. 분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우수한 자원을 일정 기간 외직으로 파견함으로써 중요 거점이라도 유능한 수령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들은 수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간을 역임하기도 하였기에 주변의 수령들에 대한 비리 예방 효과도 있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났나요? 이 작가는 즉 기업, 문과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수령으로 파견하는 조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자원 이하가 그러한 긍정적 평가에 해당돼요. 그리고 아주 작게 분화 현상 자체는 막을 수 없었다라고 약간의 단점, 문제점 혹은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읽어주시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흐름상 제한을 준 조건, 내가 잘 읽는데 갑자기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고 여러분 체크를 해두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비례 반비례 관계를 습관적으로 정리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죠. 비례 반비례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굉장히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비례 반비례 외에 보여드린 것처럼 A에 따라 B도 증가한다. 혹은 A가 증가하는 만큼 B도 감소한다. 비례, 반비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옆에다가 반드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게 정리를 해두시면요, 재심문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는 작업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재시문에 자주 나오지만은 과학재시문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작년 재시문에 문제가 나왔었죠. 자, 수성의 내부 구조에 관한 가설이라는 겁니다. 산문단을 보면요, 그 당시에 물체가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데 이는 질량이 같을 경우 널쩍한 팽이가 홀쭉한 팽이보다 오래 도는 것과 같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례, 반비례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정리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관성 모멘트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비례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문단 보시면요, 행성의 전체 크기에서 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정규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 자, 이것도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핵의 비율과 정규 관성 모멘트는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행성은 공전궤도의 20일로 인하여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를 경도 칭동이라고 하며 그 크기는 관성 모멘트가 작을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을수록 커진다.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따라서 경도 칭동과 관성 모멘트는 반비례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정리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21번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학 재시문만 정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맥락은 무조건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 중 하나예요. 부정편향성 가설에 의하면 보도 시 설정된 프레임이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에 그 보도를 대중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뉴스에 내재된 위험성이 클수록 부정편향성의 효과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위험성이 클수록 부정편향성의 효과도 확대된다. 위험성과 부정편향성은 결국 비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문항을 보시면요. 보도 내용이 전문적일수록 부정 편향성이 증폭된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전문성과 부정 편향성이 비례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물론. 그러나 습관을 해두면은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기초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 실제 문제에서 풀기보다는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